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 시계가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새벽 저는 급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할아버지가 주신 건 낡은 시계 하나. 그런데 이 시계가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베개 밑에서 울렸죠. 눈을 뜨자마자 옆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여전히 뜨겁더군요. 어젯밤부터 열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해열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14,000원이 전부였죠. 저는 한숨을 삼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긴급 간병 앱에서 온 호출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까지 강남구 10만 원. 평소보다 2배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안 잡는 거겠죠. 저는 재빨리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아빠 금방 올게 하나야. 아이는 자면서도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현관문을 나섰죠. 밖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10cm는 좋게 쌓인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하늘이 하얗게 밝았습니다. 택시 앱을 켜봤지만 배차 대기가 23명이었죠. 버스는 당연히 끊겼고요. 저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까지는 4km 정도였어요. 걸어서 1시간, 뛰면 30분. 늦으면 호출이 취소되고 페널티까지 받습니다. 눈길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저는 계속 달렸죠. 하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약값 8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겨우 8만 원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앞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가니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눈 위에 엎어져 계셨어요. 옆에는 터진 비닐봉지에서 폐지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음을 하며 눈을 떴어요. 아이고, 미끄러졌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잡았죠. 그때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주워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든 게 보였어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죠. 눈 쌓인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영준, 영준식품 창립자. 이름 아래 희미하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구형 번호였습니다. 명함 모서리가 다 닳아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명함을 보더니 황급히 지갑에 넣으셨어요. 그건 옛날 거야.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저기 편의점까지만 모시고 갈게요. 50m쯤 앞에 불 켜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걷는데 시간이 자꾸 흘렀어요. 핸드폰을 보니 벌써 6시 5분이었습니다. 편의점까지 10분, 거기서 강남까지 또 20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길에 다시 넘어지시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제 팔에 의지해서 힘겹게 걸으셨어요. 고맙네.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바쁜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자꾸 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잠깐만. 이거라도.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그러더니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셨습니다. 가죽 밴드가 다 헤어진 시계였죠. 밖에 고마운 마음이라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냥 가셔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손에 시계를 쥐어주셨어요.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해주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시계를 받아서 손목에 찼습니다. 가벼운 무게였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시계 뒷면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확인할 시간이 없었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6시 25분. 마침내 목적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어요. 담벼락만 3미터는 되는 집이었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간병인 강민수입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니 방 하나가 나왔어요.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났죠.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간병인 선생님 오셨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갔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문득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주신 시계요. 물기를 닦고 시계를 자세히 봤어요. 뒷면을 돌리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준에게 1998년 아버지가. 글씨가 거의 지워질 뻔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죠. 영준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아까 명함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박영준, 영준식품. 그 회사는 제가 셰프로 일할 때도 유명한 곳이었죠. 식자재 유통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이 된 회사. 근데 그 창립자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죠. 할머니 방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체온 재고, 혈압 재고, 기저귀 확인하고.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오전 8시에 식사 도와드리시고 10시에 약 들이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니 저와 할머니 둘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숨소리만 낮게 내셨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규칙적이었죠. 손목의 시계를 또 봤어요. 침대 옆 탁자에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 사진, 가족 사진들.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액자 아래 작은 글씨로 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 할머니 아들인 것 같았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액자 속 사진이랑 비슷했죠.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정적이십니다.
혈압도 정상이시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죠. 남자는 한숨을 쉬고 저를 봤어요. 오늘 원래 간병인이 못 온다고 해서 급하게 찾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죠. 남자가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제 손목을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는 거였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계,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오늘 새벽에 한 할아버지가 말을 하려는데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디 계십니까? 남자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길에서 넘어지신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이 시계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위치를 설명했어요. 성북구 쪽 골목길, 편의점 앞에. 남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안내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1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죠. 제가 할머니 봐드릴게요. 어서 가보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현관에 검은색 대형 SUV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타십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였습니다. 남자도 옆에 탔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까 그 골목길을 설명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길이었지만 차는 안정적으로 달렸어요. 남자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계가 중요한 물건입니까?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차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죠.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서둘러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편의점 앞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폐지 뭉치를 다시 정리하고 계셨어요. 남자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최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도련님, 아니 회장님. 할아버지 손에서 폐지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뒷걸음질을 쳤죠. 회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바닥에 무릎을 대고요. 최 선생님,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놀라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정장 입은 사람이 눈 위에 무릎을 꿇다니요. 할아버지는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남자를 일으키려고 했죠. 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 25년을. 남자가 흐느꼈어요. 저는 뭔가 큰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를 일으켰어요. 회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영준 도련님한테 물려주실 거였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끊겼죠. 그날 제가. 할아버지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남자도 할아버지를 붙잡았죠. 선생님. 남자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가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몰라도 뭔가 큰 사연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운전기사를 불렀어요. 차 안으로 모시고 가. 예, 회장님. 운전기사와 제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차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선생님,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떨고 계셨죠. 남자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선생님, 25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죠. 사고였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운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다른 기사를 보냈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도련님이 실종되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남자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사고, 실종된 아이, 그리고 시계. 할아버지는 그 사고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거였어요. 선생님, 남자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을 찾으셨어요. 저도 압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그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회장님, 아버님께서 제 생일 때마다 이 명함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할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힌 명함을 한참 바라봤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 10년 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지만 나갈 수도 없었죠. 남자가 저를 봤어요. 강민수 씨. 예.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남자가 제 말을 끊었죠.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남자는 명함을 꺼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박서준, 영준식품 대표이사. 제가 명함을 받아들자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젊은이가. 네, 제가 어머니 간병을 부탁드린 분입니다. 박서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아가씨. 아니, 젊은이. 자네가 저를. 우연이었습니다, 할아버니. 저는 고개를 숙였죠. 박서준 회장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 회장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폐만 끼칠. 말씀 마십시오. 회장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믿었던 분이시고.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강민수 씨, 오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곁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죠. 차 안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차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뒷좌석에서 계속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와 회장은 앞쪽에 앉아 있었죠. 회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가 8살이었을 때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날 최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다른 기사를 보냈습니다. 신입이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빗길이었고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내와 저는 다쳤지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계곡 쪽으로. 저는 책에 속숨을 죽였습니다. 사흘을 찾았습니다. 경찰, 소방, 군인까지 동원해서.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았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뒷좌석에서 할아버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붙잡았지만 안 되셨죠. 선생님은 자책하셨습니다. 자기가 운전했어야 했다고.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 시계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려던 거였습니다. 21살 생일 선물로. 회장이 시계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최 선생님께 주셨습니다. 위로의 의미로. 저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이 시계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최 선생님께서는 그 시계를 25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회장이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선생님, 회장이 불렀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놓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준혁 도련님을 못 찾은 게 평생 한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죠. 매일 그 계곡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 3년은 매일, 그 다음 10년은 매주, 그 후로는 매달.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갔습니다. 뭐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았죠. 선생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무도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창 밖 풍경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거든요. 회장도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차 안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눈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안정적이십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할머니 침대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도 멀찌감치 서서 봤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할머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회장이 불렀어요. 이제 여기 계십시오. 어머니 곁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회장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수 씨,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최 선생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우연이 아닙니다. 회장이 제 눈을 봤어요.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넘어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것.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회장이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죠. 챕터 5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는 열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시원했어요. 약국에서 산 해열제가 효과를 본 거였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눈길, 할아버지, 시계, 그리고 회장.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가져가라고 했지만 회장이 말렸죠. 그건 강민수 씨 거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저는 시계를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담긴 시계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 저 박서준입니다. 회장이었어요. 저는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죠. 아, 회장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저는 스케줄을 떠올렸어요. 오전에 간병 콜이 하나 있었죠. 오전에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오후는요. 오후는 괜찮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영준식품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에 반짝였죠. 로비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여직원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끝에 큰 문이 보였죠. 여기입니다. 여직원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어요. 앉으시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마주 앉았어요. 오늘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회장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강민수 씨 같은 분이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장이 서류를 밀었어요.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의료복지팀에.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금액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월급이 지금 버는 돈의 3배였죠. 회장님, 고민하지 마십시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제 일 때문일까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회장이 저를 봤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제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걸 받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저를 봤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죠. 인정입니다. 회장님, 당신의 됨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었어요. 강민수 씨,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급할 때 남을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급해도 남을 돕는 사람.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후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곁에, 우리 회사에.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간병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할머니는 계속 돌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말씀하십시오. 딸아이 학원비를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0만 원이면 1년치입니다. 꼭 갚겠습니다. 회장은 저를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책상으로 가서 수표를 꺼냈어요. 금액을 적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출입니다. 무이자로. 저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천천히 갚으십시오. 회장이 미소 지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아, 이수진 비서. 회장이 여자를 소개했어요. 강민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비서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회장님 댁에 가서 할머니를 돌봤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죠. 할아버지는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수고하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영준식품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 회장님 아버지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장님께는 매달 30만 원씩 갚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갚지 마세요. 회장님이 말했지만 저는 꼬박꼬박 갚았죠. 하나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하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최고네. 저는 하나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갔을 때 분위기가 묘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왜 저러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을 알게 됐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회사에서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부사장님이 민수 씨를 조사하신대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조사요? 왜요? 회장님이 민수 씨를 너무 챙기신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간호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규직을 거절한 거였는데 그날 오후 회장님이 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화가 안 납니까? 화낼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회장님이 챙기시니까요. 회장님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빠, 왜 그래, 하나야? 저는 얼른 하나를 안았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재벌한테 빌부터 산대. 하나가 흐느꼈어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래? 민지 엄마가 그랬대. 하나가 말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문이 학교까지 퍼진 거였어요. 하나야, 아빠 말 들어봐. 저는 하나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빠는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벌어. 응. 남의 도움 받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빌부터 사는 게 아니야. 저는 하나를 꼭 안았어요. 알았어, 아빠.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이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가는 걸 그만둬야겠다고. 하나가 상처받는 건 못 참겠었어요. 다음 날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자 회장님 표정이 굳었죠. 민수 씨, 괜찮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회장님,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비서였어요. 민수 씨, 지금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죠. 네, 급한 일입니다. 비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아직 자고 있었죠.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하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장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민수 씨, 이수진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민수 씨 오셨습니까?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네. 저는 인사했습니다. 제 조카 박민재입니다. 회장님이 남자를 소개했어요. 박민재는 저를 차갑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간병인입니까? 목소리가 낮았죠.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대답했어요. 박민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 5년 전에 레스토랑에서 잘렸죠?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식재료 횡령 혐의였습니다. 박민재가 서류를 펼쳤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민재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당시에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였죠. 민재.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삼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박민재가 말했죠. 무슨 문제 말입니까? 회장님이 물었어요.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왜 믿으십니까? 박민재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참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수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회장님께 드렸어요. 회장님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민재. 회장님이 조카를 봤어요. 이게 뭡니까? 뭐가요? 박민재가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민수 씨 과거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봤습니다. 조작이요. 이수진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일했던 레스토랑 사장님께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당시 횡령은 다른 직원이 한 거였고 민수 씨는 무고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사장님이 사과 편지까지 보내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사장님 편지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비서가 박민재를 봤습니다. 민수 씨 딸 학교에 소문 퍼뜨린 것도 부사장님이시죠. 비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민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사장님 비서가 학부모들에게 연락한 통화 기록입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 회장님이 조카를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촌이 이상한 사람만 믿으시잖아요. 박민재가 소리쳤죠? 그게 이유가 됩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린아이한테 상처 주는 게 정당화됩니까? 박민재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부사장에서 해임입니다. 회장님이 선언했어요. 삼촌.
나가십시오. 회장님이 손으로 가리켰죠. 박민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못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함이 책에 속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회장님 앞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민수 씨,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회장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는 왜 이렇게 착합니까? 착한 게 아닙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그냥 원망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우리 어머니 곁에 있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 씨 들었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이 따뜻했어요. 자네 덕분에 나도 용서받은 것 같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더니 맞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죠.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해 겨울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자리에 회장님, 할아버지, 그리고 저도 있었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할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죠. 사모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회장님은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죠. 민수 씨, 회장님이 불렀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 씨,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회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요리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환자식이나 노인식을. 저는 말을 이었죠. 할머니 돌보면서 느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죠. 회장님, 투자입니다. 시혜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식당을 얻었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 기구를 들였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죽, 삼키기 쉬운 반찬, 영양가 높은 스프. 할아버지가 시식을 해주셨어요. 이거 맛있네, 민수 씨.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죠. 하나도 도와줬습니다. 아빠, 나도 요리 배울래. 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딸. 저는 하나를 안아줬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현판을 다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픈식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할아버지도 함께였죠. 축하합니다, 민수 씨. 회장님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꽃다발을 받았어요.
첫 손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첫 주문 받겠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전복죽을 내왔어요. 드셔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회장님도 드셨습니다. 훌륭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손님이 꽤 많이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분들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주방에 있었죠. 땀을 흘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하나가 밖을 봤어요. 아빠, 저기. 창밖을 보니 청년 하나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하나가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가 청년을 일으켜 세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가 돌아왔어요. 아빠 도와줬어. 잘했어, 우리 딸. 저는 하나 머리를 쓰다듬었죠. 가게 앞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작은 삽으로 도와줬어요. 아빠, 응, 아빠 멋있어.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남 돕는 게 멋있어. 저는 하나를 꼭 안아줬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새벽 눈길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은 것.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바뀐 건 인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었죠. 선한 선택은 돌아옵니다. 때로는 돌고 돌아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와 함께 가게 앞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으러 오겠죠.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저희는 계속 웃었습니다.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